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사는요, 기원전 57년, BC 57년 이전부터 경사는 많은 우리 스님들이 살고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흔적으로 경산의 각 읍면단을 보면 그 큰 돌, 이걸 지성묘라 하거든요. 이 지성묘들이 군데군데 살게 있다. 최근에 와서는 농지를 개발하고 또 산업화 영향을 받고 그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많은 돌무덤이 순환을 겪고 사라지고 지금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도 경산이 청동기 섭기 이전 시대에도 이곳에는 인류가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산은 본래 나라 이름이 압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압도국은 사만시대, 사만에 속했던 적은 소국인데 사만의 78개의 소국 중에서 하나인데 여기 낙동강, 섬진강, 경산 요부입니다. 요부인데 낙동강, 섬진강에 마한, 진안, 변안, 그래 변안과 진안의 중심부에 속했던 저던 소국이 바로 압도국이다 했던 것입니다. 그 압도국이 찬란한 문화를 바라다가 서기 102년에 신라 파사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신라에 멸망한 압도국은 하나의 신라의 주로서 행실하는데 서기 642년에 정식으로 주라는 것은 신라에 여러 개 주가 있는데 요새 같으면 도좀 되죠. 주가 되면서 그 주를 통치하는 군주가 누가 왔느냐 하면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김유신이 와서 군주를 하면서 김유신이 경산에서 삼국 통일을 하였다. 그래서 경산에는 곳곳에 김유신과 관련된 그런 설화가 정말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경산과 더불어 경산의 위상을 어떻게 높여왔는가 하는 것도 이 속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암양주가 김유신에 의해서 그 신라의 거대주가 되면서 암양주 일대에 사는 전 청자년들이 바로 신라의 병사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데 661년에는 백제를 통일시키고 668년에는 고구려를 통일시켰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태종 무일왕과 그 아들 그 무대왕이 각각 2대에 걸쳐서 참여하면서 그 양국을 통일해서 이른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다 이렇게 하고 668년에 고구려를 멸할 때 고구려 일대의 유민들이 압록강 위쪽에 가서 여기에다가 발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 발해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걸걸중사이라고 대중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대중사이는 전투를 하다가 발가를 팀들하고 전투를 하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고 그의 아들인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를 개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발해국이라는 나라가 신라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그 유민들이 그쪽에 모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음으로 해서 압록강 이후 이놈에까지도 결국 우리나라 영토로 확장되게 되었고, 그 당시는 신라와 더불어 이국의 체제를 갖추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00년대까지 발해가 존속하다가 외부에서 침략이 너무 많고, 또 일선에는 백두산이 폭발을 해서, 백두산은 정기적으로 400년마다 하면서 화산 폭발을 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일부 백두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전부 그 원전 밖으로 이주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그 수년 이내로 화산이 폭발할 그런 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큰 또 변화와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해는 화산 폭발되고 주위에서 많은 소수 민족들이 침입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발해가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 지점에 와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발해가 멸망하고 난 뒤에 발해민족은 전부 어디로 갔느냐? 일부는 중국으로 들어가 버리고, 일부는 이쪽에 이 우리나라의 상류 항정도 일대에 퍼지면서 그 핵심 멤버는 고려 왕건이가 집권하는 고려로 유민으로 유입돼 돌아가는 것이죠. 그 왕건도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였다. 발해 유민들 때문에 결국 대조영의 후손들이 존속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때 대조영은 원래 대조는 큰 대자입니다. 그제? 큰 대자인데 왕건이가 고려 왕건왕이 성을 하사했는데 대시와 태시 점을 두 개 찍고 안 찍고 해서 태시 대시로 각각 나누어서 두 개의 성씨를 하사했다. 그 후손들이 지금 상주, 문경, 정주, 경산에 집성초를 이루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그렇다면은 발해라는 북은 중국에서 늘 이야기하는 중국의 저거 존속된 그런 조그마한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이 동북공정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 이들의 후손들이 고려의 유민으로 내려왔어요. 전국 각처에 약 5,000세대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즈음에 하양에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경산의 이야기를 하시죠. 초래사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927년에 신라에 의해서 이국이 멸망을 했죠. 그런데 저 전라도 호남 지방에 후백제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 후백제를 지휘하는 인물이 누구가 하면 바로 견훤이라는 사람. 견훤. 이 견훤은 누구냐 하면 바로 경상도 상주에 아자게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군사를 조직해가 호남 쪽에 가서 지가 왕이에요. 왕에 대해서 많은 군사를 확보하고 이래서 주병국을 하나씩 급수하는데, 주병지를 급수하는데 신라에 막 피해를 주었다. 그럴 즈음에 고려가 이 주위에 생깁니다. 고려 왕궁의 세력은 날로 커지고
신라의 세력은 날로 줄었다. 왜냐면 신라가 적은 요 주위에 신라가 이 영토를 다 관리하려고 도저히 중간부전. 그러니까 다른 신진 세력들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신라는 힘이 허약해집니다. 그럴 즈음에 여기 있던 결혼이 후메제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신라를 치고 고려를 치고 늘 전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즈음에 신라 당시 경혜왕이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혜왕이 그죠? 경혜왕이 고려의 태조 왕건이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왕건이가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쪽 경주 쪽으로 남하를 했는데 경기 쪽으로 남하를 했는데 그 남하하면서 왜 하룻밤을 쉬게 되나 하면 이 사이 초래산이 앞에 저쪽 산입니다. 저산 꼴떡 올라가는 사이 저 초래산 정상에 올라갔다. 초래산이라면은 그 글자 그대로 이래 해석을 하면 결혼을 하는데 남녀가 서로 절하고 결혼을 약속하는 그런 일회를 하는 초래층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초래산이다. 이런 좋은적 해석이 됩니다만 이 초래산에서 별에게 제사를 왕건이 지내는 거야. 제발 우리가 내일 결혼과 전투하면 모두 승리해서 결혼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이미 결혼의 부대가 왕건이 산 정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수경으로 많은 군사들이 와서 에워싸서 포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 정상 쪽에 머무르고 있는 고려 군사가 약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국 군사로서는 왕건이가 결혼의 군대를 막아낼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럴 때 왕건이에게 부하가 8장군이 있었어요. 8장군인데 장군 중에 제일 그 우두머리가 신순겸이라는 장군이 자기가 입고 있던 장군복을 벗고 왕과 옷을 바꿔 입었어요. 옷을 바꿔 입고 왕건이는 피신식입니다. 그 왕건이는 평복을 갑옷은 안 입고 안에 속옷만 입고 평복만 입고 왕복은 신순겸 장군한테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순겸이가 왕짓을 하면서 지휘를 합니다. 이러할 때 왕건이가 그 산 아래로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가 피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파괴사 쪽 가서 보면 파근제라는 곳이 있어요. 군사를 파했다, 없앴다 해서 파근제인데 파근제로 해가 그리 쭉 내려가는데 어떤 농부가 왕건이한테 탁 나타나요. 아이고 전 산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양반이 왜 옷을 곱게 차려입고 지내가는가. 그렇게 하면서 피죽이 웃었는데 왕건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하고 지내가버립니다. 후일에 왔어. 그 농부가 알고 보니까 그날 거리 내려가서 자기하고 만났던 사람이 왕건이다. 왕건 왕이다. 그래서 그 자리 자기가 왕건이를 만났던 그 터가 아직 있습니다. 그 터를 시왕이다. 잃어버린 실자왕, 왕을 잃어버렸다. 왕을 보고도 내가 왕을 몰랐다 해서 지명을 실합니다. 태조 왕건이가 이동하는 곳은 전부 훗날 그 자리에 한마디 하는 게 전부 경산 쪽에는 지명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를테면 거기 갔다가 다시 금호강을 건너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그 막 직전에 곳이 지금 안심 쪽입니다. 그것도 오니까 이제 군사가 움직임이 전혀 안 보고 그거는 평온하거든.
그래서 왕건이가 자기 그 부장하고 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 여기 오니까 이제 안심이로구나. 이제 안심된다. 안심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는 것이 훗날 와서 그 지명이 안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여기 있는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다 보니까 왕건이가 새벽에 이제 피난을 가는데 하늘, 백야에 그 달과 같이 새벽인데 초생달이 딱 이렇게 하얗게 뚜렷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건이가 또 한 말이, 아, 참 반야로다, 반달이로구나, 벌써 그 초순이구나, 반달이로구나. 그래 이제 반야다, 밤인데 반야다. 그래서 반야월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강을 건너가 고산 대구 화장장인 쪽 거리 가면 그 거리 넘어가 대구 앞산 쪽으로 갔는데, 앞산 쪽에 가서 안적사라는 조그마한 사찰에서 하루 잤다고. 그래서 훗날 그가 갈 때 그 스님이 고려왕이 편안하게 하룻밤 쉬고 갔다 해서 안적사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거기도 또 절이 있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 이동했던 통로를 쭉 이렇게 따라가면은 전부 그 하나의 지명이 형성되어 있다. 그 지명은 언제 만들어지는 것이냐 하면 모두 고려 초기에 만들어졌던 지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여기 보리 또 청천리, 은오리 같은 거는 조선시대에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앞에 말하는 그 태조 왕건과 관계되는 그런 지명의 유래는 대부분이 고려 때 있었던 지명이고, 그 지명의 옆에 있었던 취락도 거의 대부분이 그와 유사한 시기에 장명되었던 지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명 유래를 조사하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 유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문학자를, 국어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하는데, 국어의 어원 변천처럼 이렇게 말이 변천돼 내려오다가 그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것이 머물렀을 때, 그 처음에 그 발담된 점하고 머무른 점하고 해서 그 마을의 변천사를 읽어낼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근데 하양도 지금 업지 쓰면서 하양의 지명유래라는 그런 글을 씁니다. 그 글을 집필하는 분도 대구대학의 그 사범대학장을 하셨던 국어 교수가 지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양은 초래선과 더불어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 그러니까 훗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왕건이 군사를 재정비해서 초래선을 하고, 8장군도 전부 전사하고, 고려 장군은 견훤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두 전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순경을 찾아내기 위해서 일대를 타임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고, 그런데 왕건이 어느 한쪽에 가니까 자기 옷을 입은 시신이 아니야. 그런데 시신을 보니까 머리가 없더라. 사람은 죽었는데 머리가 없더라. 그래서 왕건이 그 머리 없는 시신을 수습해서 저 경기도 쪽에 자기 신순경 고향이 경기도 쪽, 거기 가서 묘를 2개 만들어가지고, 머리가 없다 해서 머리를 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묘를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 2개를 딱 써가지고 요역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이제 도구를 하지 뭐. 금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는 오리지널 금머리 있고 하나는 머리가 없는 그냥 협력 해가지고 요거를 누구도 도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양 일대가
하양 일대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 하양이 이 일대사이, 초래산 근처 일대사이 무슨 사이입니다. 팔공사예요. 팔공사. 그래서 여기 팔장군이 모두가 공적으로 싸움이 실하다 해서 팔자를 붙이고 팔공신이 있는 사이다 해서 이 팔공산을 지었다는 그런 지명률에도 전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공산에 대한 지명률에서는 한 4가지 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명의 명칭이 바로 신순경 장군과 더불어서 8장군이 순절했는 곳이다 해서 태종왕건이가 명명했던 지명이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한 시대의 역사의 흐름에 매우 세월이가 쳤던 그런 곳이고, 여기 하양따강 소대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1592년 4월달에 4월 21일인가 그렇죠. 일어났을 때 4월달에 바로 보름 만에 대구까지 여군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서울까지, 한양까지 올라가는데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전부 외부들의 완전히 이에서 쑥대밭이 되어버렸죠. 그래 할 때 하양에서는 이 지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는 어려운 병사다 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걸고 이 땅을 지키겠다는 그런 염원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병이다 하는데 아무로서는 오늘 이자의 병사, 그죠? 그래서 이런 어병들이 하양 지역에는 넉넉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양은 당시요, 지금의 하양 소재지, 요 옆에 와촌면, 저 밑에 안심, 그 세 개가 바로 조선시대에는 하양현이다 해서 행정구역이 하나로 묶어져 있을 때죠. 그럴 점에 바로 하양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안심, 요 하양, 요 와촌, 여기에 각각 어명의 우두머리들이 있는, 여기는 황경민, 여기는 신해, 여기는 김해김씨 문종, 이런 분들이 일어났다. 네, 대표가 김거입니다. 김거 선생. 이 대표로 일어나서 각각 참의는 뭔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목숨을 걸고 지역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뭉쳐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른 그 인맥과 합해서 많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어병들을 모아가지고 봉기다. 봉기는 뭔가 하면 벌봉자입니다. 벌봉. 벌처럼 일어날 게 있죠. 벌처럼 일어나는 군사들이 그 어병장을 중심으로 참여를 했다 해서 봉기다 하는 거예요. 하양 일대에 요 세 군이 일어나서 약 1000여 명의 여병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모았는데 중요한 것은 안심의 저탄장이 있는 부근에 있는 최응담이라는 분이 나이 29살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경산, 지금 시가 있는 데입니다. 그 소재지는 경산 군의 소재지에 군수하던 친구가 남천에 외모들이 2000명 들어왔다 하니까 남중에 가족들하고 다 제가 야간 도주로 제가 도망갔거는 거예요. 원래 나라의 위기에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지방 고을의 수령들,
다시 말하면 군수, 영감, 이런 소환 사도들은 바로 군복을 갈아입고 전투를 지휘하는 군사가 됩니다. 그러한데 경상 현감은 지금만 살라고 지 가족도 데리고 야간에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래 경산에는 경산을 지켜줄 우두머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점에 경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하약 현에 안심에 있는 최대기라는 분을 찾아갑니다. 요분은 최대기, 최응남 두 이름을 씁니다. 찾아가서 우리 경산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때마침 오병을 창의가 있는 그런 순간이라서 그분의 청을 받아들이고 경산에 가보니까 경산은 지금 오합지졸입니다. 남천에는 지금 자체에서 막 군사를 만들어가 막고 있지만 몇 분들은 전부 조종과 막 팡팡 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지역에 있는 병사들하고 합해가지고 한 700명쯤을 모아가지고 경상경청에 가서 스스로 대장이 된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그걸 대장을 원래 대장은 누굽니까? 사또인데 사또 없이 대신할 제자리에 장군을 대신한다니까 대장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군사를 일으킨 그 최대기가 남천 정투에 가서 전쟁을 해서 왜구를 물리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역시 요 하양 지구에서 창의했던 이런 세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직접 경사라서 도와주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하양에도 반야월 그 다음에 무악산 그 다음 와촌 입구에 그 보리촌 이런 데서 엄청난 왜구들과 투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경산의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산은 그 어느 곳도 외적의 침입이 없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된 이야기입니다.